오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면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는 박태성입니다. 올해 85세죠. 평생을 군복 입고 살았던 늙은 군인입니다. 어제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손자 면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타고 간 곳에서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요. 초라한 점퍼를 입고 보온도시락을 든 저를 본 젊은 중위가 차갑게 말하더군요. 지금은 면회 안 됩니다. 민간인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그 순간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는 많지 않았어요. 그 중에서 단 하나의 번호를 선택했죠. 중위님, 이 번호로 전화 좀 해보실 수 있나요? 젊은 중위는 비웃듯 말했어요. 설마 국방부에 아는 사람이라도 있다는 건가요? 하지만 그 전화 한 통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10분 뒤 헬기가 날아왔고 연대 간부들이 모두 뛰어나왔어요. 그들이 저를 보며 외친 말은 충성, 불곰 박태성 장군님께 대하여. 젊은 중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평범한 할아버지로 보였던 이 노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자 지우가 해병대에 입대한 지 벌써 3개월이 됐거든요. 그동안 한 번도 면회를 못 갔었어요. 나이가 들어서인지 몸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아직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쑤시고 허리도 아팠지만 오늘만큼은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제만큼은 꼭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우 녀석이 전화로 할아버지, 저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목소리가 많이 야위어 있더라고요. 아침 6시에 집 앞 시장에 갔습니다. 아직 문을 연 가게가 많지 않았는데 다행히 정육점 아저씨가 일찍 나와 계시더라고요. 어르신, 이렇게 일찍 나오셨네요? 손자 면회 가는데 갈비찜 좀 만들어주세요. 아, 군대 간 손자요? 얼마나 보고 싶으셨겠어요. 정육점 아저씨가 제일 좋은 갈비를 골라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갈비찜을 끓였어요. 지우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맛으로요. 보온도시락에 갈비찜을 담고 김치와 반찬도 함께 넣었습니다. 그리고 지우가 좋아하는 과자도 몇 개 챙겼어요. 전투복 색깔 점퍼를 입었습니다. 오래된 점퍼였지만 따뜻했거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갔어요. 그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강원도까지 갔습니다. 마지막에는 시골 버스를 타고 부대 근처까지 가야 했어요. 버스 안에서 졸음이 왔지만 참았습니다. 혹시 정류장을 놓칠까 봐서요. 창밖으로 산들이 계속 보였어요. 정말 먼 곳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부대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발이 아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드디어 지우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거든요. 정문 앞에서 젊은 장교 한 명이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계급장을 보니 중이더라고요. 이중원이라는 이름표가 달려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이였어요. 군인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좀 딱딱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면회 왔는데요. 제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원 중위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지금은 면회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잠깐만요. 손자가 박지우 일병인데. 규정은 규정입니다. 오늘은 사단장 순시 전이라 비상경계령입니다. 이중원 중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마치 저를 귀찮은 존재로 보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있던 보온도시락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침에 직접 만든 갈비찜인데. 안 됩니다. 면회 물품도 정해진 시간에만 받습니다. 이중원 중위는 고개를 젓더군요. 버스에서 부대까지 오는 동안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1950년 6.25 전쟁 때부터 군복을 입었거든요. 그때 저는 겨우 18살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반대하셨어요. 태성아, 너무 어리지 않느냐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나라가 위험한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입대 첫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해병대 훈련소에서 교관이 소리쳤어요. 해병은 죽어도 해병이다. 그 말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훈련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 훈련 덕분에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에 참여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1950년 9월 15일이었어요. 배에서 내려 해변으로 뛰어갈 때 옆에 있던 전우가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김상호라는 친구였는데 같은 고향 출신이었거든요. 태성아,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줘. 김상호가 마지막으로 한 말입니다. 그 친구는 결국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전쟁이 뭔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수복 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리마다 폐허가 되어 있었고 민간인들은 굶어서 뼈만 앙상했어요. 어린아이들이 미군 부대 앞에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죠. 이 아이들이 다시는 이런 고생을 하지 않게 해야겠다. 그 생각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군에 남았습니다. 대부분 전우들은 제대했지만 저는 계속 군복을 입고 있고 싶었어요. 이 나라를 지키는 일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1960년대에는 베트남 전쟁에 파병됐습니다. 그때는 이미 연대장이 되어 있었어요. 부하들을 이끌고 정글로 들어갔습니다. 베트남 정글은 6.25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적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었고 덕과 지뢰가 곳곳에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생과 사의 갈림길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찰을 나갔다가 매복에 걸렸습니다. 부하 12명과 함께 갔는데 살아서 돌아온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4명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에 괴로웠죠. 지휘관이라는 건 이런 무게를 감당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해병대 사령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저를 불곰 박태성이라고 불렀어요.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버텼거든요. 19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랬고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저희는 즉각 대응 태세를 갖췄어요. 우리가 흔들리면 국민이 불안해한다.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해병대는 국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그런 생활이 가족에게는 큰 희생을 강요했습니다. 아내는 혼자서 아이들을 키워야 했고 저는 아들 지성이가 어릴 때 거의 집에 있지 못했어요. 지성이가 초등학교 운동회를 할 때였습니다. 아내가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지성이가 아빠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했죠. 하지만 그날도 부대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잠수함이 강릉 앞바다에서 발견됐거든요. 결국 운동회에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아내에게서 들었는데 지성이가 혼자 달리기를 하면서 계속 관중석을 둘러봤다고 하더군요. 아빠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집에 들어갔을 때 지성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침대 옆에 운동회에서 받은 상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빠 주는 거예요 라고 쓴 쪽지와 함께요. 그 상장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가족을 희생시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도 군복을 입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평생을 이 나라를 지키는 데 바쳤습니다. 젊은 시절 전부를 전쟁터에서 보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포기했어요. 결혼기념일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아들의 성장도 대부분 놓쳤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그냥 초라한 노인 취급을 받고 있더군요. 군복을 벗고 나니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꼰대 할아버지일 뿐이죠. 하지만 화가 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민간인들을 그렇게 대했을 수도 있거든요. 군인의 권위를 내세우며 거만하게 굴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위님, 정말 잠깐이라도 얼굴만 보고 도시락 전해주면 안 될까요? 제가 다시 한번 부탁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 도시락을 보여드리면서요. 아침에 정성스럽게 만든 갈비찜이 아직 따뜻했거든요. 이중원 중위는 한숨을 쉬더니 더욱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민간인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여기는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이중원 중위의 눈빛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어요. 아마도 이런 요청을 받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을 보려고 오시니까요.
저도 군인이었습니다만. 예전에 군인이셨다고요? 이중원 중위가 저를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초라한 점퍼 차림에 낡은 보온 도시락을 든 노인. 아마 예비역 하사나 병장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더 잘 아시겠네요. 규정은 규정입니다. 특히 오늘은 절대 안 됩니다. 이중원 중위의 말투에는 권위가 가득했습니다. 젊은 장교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자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단장 순시라고 하셨는데 언제쯤 끝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그건 민간인이 알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중원 중위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문 앞에는 면회 안내 표지판이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럼 언제 면회가 가능한가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정식 면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다음 주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멀었어요. 그리고 제 나이를 생각하면 언제 또 이렇게 먼 길을 올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중위님, 제가 여기까지 오는데 버스를 3번이나 갈아탔습니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왔어요. 제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아저씨가 알아서 하실 일이고요. 저는 규정대로 할 뿐입니다. 이중원 중위는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손자가 해병대에 입대한 지 3개월 됐는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정말 얼굴만 잠깐. 아저씨, 계속 그러시면 정말 곤란해요. 저도 명령을 받고 근무하는 겁니다. 이중원 중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아마 이런 상황이 하루에도 몇 번씩 벌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정문 너머로 훈련하는 병사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구령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도 저렇게 훈련받던 시절이 있었죠. 새벽부터 밤까지 몸이 부서져라 훈련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저분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손자일 텐데.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해 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중원 중위의 표정을 보니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지만 저는 아직도 이 오래된 폰을 씁니다. 익숙하거든요. 폰을 보고 이중원 중위가 피식 웃었어요. 요즘 그런 폰을 쓰는 사람이 있나 싶었나 봅니다. 전화번호부를 열어봤습니다. 저장된 번호는 많지 않았어요. 가족들 몇 명, 옛 전후 2~3명, 그리고 몇 명의 후배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중위님, 죄송한데 이 번호로 전화 좀 해보실 수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중원 중위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서 뭘 하시려고요? 그냥 한 번만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설마 국정감사실이나 국방부에 아는 사람 있다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중원 중위가 비웃듯 말했어요. 그냥 해보세요. 안 되면 말고요. 이중원 중위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지못해 폰을 받았어요. 아마 빨리 저를 돌려보내고 싶었나 봅니다.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째 신호음에서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30년 넘게 알아온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이상철 사단장님이신가요? 이중원 중위가 예의 바르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수화기 너머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아, 네. 저 이상철입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어떻게 제 번호를? 이상철의 목소리에는 당황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으니까요. 제가 이중원 중위에게서 폰을 받았습니다. 상철아, 나다. 박태성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놀란 목소리가 들렸죠. 장군님? 정말 장군님이십니까? 어떻게? 그래, 맞다. 자네가 연대장으로 있던 그 부대 정문 앞에 와 있네. 정문 앞에요? 지금 말씀이십니까? 이상철의 목소리가 더욱 당황스러워졌어요. 손자 면회 왔는데 들여보내주질 않는구나.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면회를 못 들어가시다고요? 잠깐만요. 지금 바로. 아니야, 서두르지 마. 젊은 중위가 규정대로 하는 거니까. 저는 이중원 중위를 바라봤어요. 젊은 중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아니, 차를 보내겠습니다. 괜찮다. 천천히 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중원 중위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정말로 사단장님과 아시는 분이신가요? 조금 알지.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부르셨나요? 상철이라고. 이중원 중위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나? 나이가 들어서 말이 짧아지나 보구나.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부대 안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이상철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전 간부 즉시 정문 집합. 즉시 집합. 이중원 중위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10분도 안 돼서 부대 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연대장을 비롯해서 대대장들, 중대장들이 모두 정문으로 달려나왔어요. 먼저 부대 안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 간부 즉시 집합. 즉시 집합. 이상철 사단장의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이중원 중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일이죠? 이중원 중위가 중얼거렸어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부대 안에서 뛰어나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김영철 연대장이었어요. 김영철 연대장은 뛰어오면서 군복 단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마 급하게 나오느라 제대로 입지도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김영철 연대장이 헐떡이며 물어봤어요. 숨이 차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중원 중위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김영철 연대장이 저를 보더니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설마, 정말로. 김영철 연대장이 저를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이 서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해병대 사령관이었을 때 김영철은 중대장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부대 시찰을 갔을 때 만났던 젊은 장교였죠. 김영철, 맞지? 제가 조용히 물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김영철 연대장이 갑자기 직립부동 자세를 취했어요. 충성. 김영철 연대장의 외침이 정문 앞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다른 장교들도 모두 긴장했어요. 뒤이어 달려온 대대장들과 중대장들도 모두 같은 자세를 취했습니다. 젊은 장교들은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나이가 좀 있는 영관급 장교들은 점점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불곰 박태성 장군님이십니까? 그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불곰 박태성 장군님께 대하여. 김영철 연대장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그 순간 다른 장교들의 얼굴도 일제히 놀람으로 변했어요. 불곰 박태성? 설마 그 전설적인. 젊은 대위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맞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을 지내신 그분이십니다. 김영철 연대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목소리에 감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헬기 소음이 들렸습니다. 이상철 사단장이 헬기를 타고 급히 달려온 거였어요.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는 동안 모든 간부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헬기에서 이상철 사단장이 급하게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숨을 고르더니 정중하게 90도로 인사를 했죠. 충성. 불곰 박태성 장군님께 대하여. 이상철 사단장의 인사는 정말 정중했습니다. 30년 전 제가 사령관이었을 때 연대장이었던 그가 이제는 사단장이 되어 있었어요. 상철이. 정말 많이 늙었구나.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장군님께서도. 아니, 더욱 정정해 보이십니다. 이상철 사단장이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모두 차례대로 경례를 했어요. 이중원 중위는 그 광경을 보며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전혀 몰라봤습니다. 김영철 연대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장군님을 문 앞에서 기다리게 했다니.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괜찮다. 자네들이 규정대로 한 게 맞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중원 중위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완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다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군님, 저는 정말 모르고. 중위님,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냥 손자면에 온 할아버지일 뿐입니다.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사단장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중원 중위도 함께 있었어요. 젊은 중위의 얼굴에는 아직도 충격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위님, 편하게 앉으세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중원 중위는 조심스럽게 의자 끝에 앉았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장군님이신 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게 당연하죠. 저도 지금은 그냥 민간인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중위님,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군복의 의미 말이에요. 이중원 중위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군복은 계급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저 같은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모든 국민을 지키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중원 중위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규정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규정이 왜 있는지를 생각해야 해요. 규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 국민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연대장이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겨울날 면회 온 어머니가 계셨어요. 아들이 훈련 중 다쳐서 입원해 있었거든요. 이중원 중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어머니는 시골에서 오셨는데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돌려보냈어요. 규정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어머니가 부대 앞에서 밤을 새우신 거예요. 이중원 중위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다음날 아침에 그걸 알았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규정을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한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나요? 그날부터 규정을 바꿨습니다. 응급 상황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어요. 물론 보안은 철저히 지키면서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군인의 진짜 강함은 권위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중원 중위가 일어나서 깊숙이 인사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배운 걸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드디어 지우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손자는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보온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갈비찜이 아직 따뜻했어요. 이거 할머니가 만든 갈비찜이야. 네가 좋아하는 거. 지우가 기뻐하며 갈비찜 한 점을 입에 넣었는데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냥 할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지우야,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도 이런 밥을 못 먹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지금 너와 함께 먹는 이 밥이 가장 맛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인이 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우야, 군인이 되는 건 어려운 일이야. 하지만 그런 희생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그게 군인의 자부심이야. 그리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하나 있어. 군복을 입는다고 해서 민간인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거야. 네, 할아버지. 명심할게요. 면회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지후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부대 밖으로 나왔어요. 정문 앞에는 연대 간부들이 모두 나와 있었습니다. 장군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상철 사단장이 깊숙이 인사했어요. 상철아, 젊은 군인들 잘 키워라. 이중원 중위도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군님,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앞으로 제가 진짜 군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군복의 진짜 무게는 국민의 눈물을 막아주는 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버스에 올라타며 창밖을 봤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90도로 인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 멀리 지우가 손을 흔들고 있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늙었지만 젊은 군인들이 있는 한 이 나라는 안전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이중원 중위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장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이제 국민을 위한 군인이 되겠습니다. 규정도 중요하지만 그 규정이 왜 존재하는지를 항상 생각하겠습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가 났습니다. 몇 주 후에는 지우에게서도 편지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께 그날 면회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할아버지가 오신 뒤로 부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중원 중위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군인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어요. 그 편지를 읽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용히 시골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기꺼이 나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평생 이 나라의 군인이었으니까요. 군복을 벗어도 마음만은 여전히 현역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군인들을 만나게 되면 기억해 주세요. 그들이 입고 있는 군복은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강한 군인은 권위를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제가 평생 군복을 입으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군인의 진짜 자부심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지킨다는 사명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모든 젊은 군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85세가 되도록 이 나라에서 살아왔습니다. 전쟁도 겪었고 어려운 시절도 많이 보냈어요.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건 군인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젊은 군인들이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지켜준다면 우리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